새벽 2시 비가 도심의 도로를 세차게 내리쳤다. 가로등 불빛은 흩어졌고 신호등은 붉은 빛을 비춘 채 흔들렸다. 운전석에 앉은 대학원생 한유진은 조수석 비닐봉지 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때 교차로의 불빛이 꺼졌다. 암흑. 맞은편에서 트럭의 전조등이 번개처럼 밀려왔다. 브레이크가 비명을 질렀고 차가 공중으로 튀듯 들렸다가 도로 옆 하로수 아래로 미끄러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것은 작은 USB 하나뿐. 누군가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담았을 것만 같은 무게 없는 물건이었다. CCTV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블랙아웃이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자들은 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직감이 박소연 교수의 뇌리를 스쳤다. 이건 단순하지 않았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며칠 뒤 병원 장례식장. 국화 냄새가 젖은 바닥 위로 가라앉아 있었다. 영정 속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박소연은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관 옆에서 준호가 흐느꼈다. 유진아, 왜 그렇게 혼자 버텼어? 맞은편에는 검은 양복의 김태석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고백하는 건데 하고 중얼거렸고 구석의 이현수는 팔짱을 낀 채 관을 노려보았다. 결국 이렇게 끝났네. 마지막으로 문이 열리며 최강민 교수가 들어왔다. 안타깝구나. 유망한 인재였는데. 젖지 않은 눈, 너무 매끈한 표정. 소연은 그 미세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왜 저 사람은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걸까? 준호가 내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USB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소연은 유진이가 작업하던 그 무언가를 떠올렸다. 소연의 하루는 늘 같은 순서였다. 새벽에 어머니 안부 전화를 먼저 드리고 식탁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논문과 리포트를 펼쳤다. 아들 민재는 해외에서 바빴고 딸 수비는 엄마는 늘 교수지 엄마가 아니야 라며 거리를 뒀다. 시골의 노모는 여자 혼자 늙으면 불행하다를 주문처럼 말했다. 소연은 스스로를 엄마 교수 딸로만 정의하며 오랫동안 살아왔다. 여자라는 단어는 어딘가 먼 서랍 속에 넣어둔 지 오래였다. 늦은 밤 연구실에 남은 대학원생 유진을 처음 보았던 날이 떠올랐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캠퍼스 어둠을 보던 아이. 유진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였으나 너무 일찍 결혼해서인지 지금은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한 상태였다. 교수님, 가끔은 너무 무서워요. 이혼녀라는 말 뒤에서 들릴 때마다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여자. 소연은 대답했다.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야. 매일 무너졌지. 다만 무너진 채로 일어나야 했을 뿐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늦가을 저녁 유진이 한 남자를 데려왔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 법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정중한 인사, 단단한 어깨, 그러나 말은 부드러웠다. 그는 말했다. 유진이 힘들어하면 알려주세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유진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남자였고 그 진심은
소연을 불편하게 흔들었다. 유진의 남자친구다. 선을 그어라. 소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감각을 잠깐 되찾았다. 장례가 끝난 연구실엔 유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지출 코드, 승인자, 교수 최강민이 반복되는 장부 복사본, 노트북에 남은 폴더 이름은 증거물. 그러나 속은 비어 있었다. 서랍에서는 짧은 쪽지가 나왔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늦은 오후, 준호가 은색 USB를 내밀었다. 사고 나기 전 저한테 맡기려던 거예요. 화면을 열자 파일은 대부분 삭제돼 있었다. 단 한 줄의 텍스트만 남아 있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제가 건드린 건 너무 큰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준호에게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경고는 두 사람을 한데 묶었다. 준호의 눈빛에는 무거운 결의와 동시에 보호하려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USB를 소연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같이 해요. 제가 법적으로 도울게요.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구체적인 약속이었다. 위험을 공유하겠다는 선언이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혼자서 짊어질 수 없었던 무게를 분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였다. 그날은 교수 회의하는 날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의 말은 칼날이었다. 학생 관리가 허술하다. 학교 명예 실추. 누군가는 내 과거의 사소한 일들을 집어들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포장마차 구석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나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고개를 숙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내려도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내 옆에 와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자 나는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의 눈빛, 사람을 붙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교수님, 무너지셔도 돼요. 여기서 혼자 버티실 필요 없어요. 그 문장은 명령도 위로도 아니었고 단순한 허락처럼 들렸다. 누군가가 내 무너짐을 자연스럽게 받아준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의 팔에 기댔고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길을 걸었다. 비슷한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준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은 분명했다.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이고 내가 한 발 느려질 때마다 그의 걸음을 맞추었다. 그 섬세한 배려가 나를 더 흔들었다. 집에서는 딸 수빈이 눈을 세웠다. 엄마, 요즘 설마 학생이랑 엮인 건 아니죠? 그런 소문 저도 들었어요. 엄마, 제발 교수로만 남으세요. 남자 문제로 흠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전 정말 엄마를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빈의 목소리는 뾰족한 칼날 같아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연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나는 아직 여자야. 그 문장은 속으로만 흘렀다. 주말 시골집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여자 혼자 늙으면 불행하단다. 남자 없이는 허망해. 소연은 전 제 방식대로 살아요라고 답했지만 돌아오는 기차 유리에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젖어 있었다. 사회와 가족이 기대하는
여성의 자리는 내 안의 욕망과 충돌했다. 그 충돌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교수, 엄마, 딸, 그리고 봉인된 여자. 내 얼굴이 서로 부딪혔다. 늦은 밤, 준호가 태블릿을 가져왔다. 준호가 보여준 영상일기는 내 심장을 흔들었다. 카메라 앞에서 유진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조명이 밝지 않은 방에서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곧게 떨렸다. 제가 이걸 남겨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라도 보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면서도 중요한 단어들을 집어 말했다. 제가 본 건 실험 장비 주문서, 가짜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가 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하진 못했어요. 다만 상급자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결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교수님, 제발 혼자 남지 마세요. 교수님도 외로우셨다는 거 저는 알아요. 준호는 진심이에요. 그 사람 믿으세요. 영상의 끝부분에서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갑자기 카메라를 비스듬히 돌려 창가 쪽을 비췄다. 창가 쪽 어둠 속에 무엇인가가, 사람이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소리는 없었지만 소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유진은 다시 카메라를 향해 돌아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누군가 전화했어요. 너무 깊게 파고들면 위험하다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제발.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진실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거예요. 끝부분에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멈추지 못한 채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삼켰다. 영상 속 유진의 눈빛은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두려움과 결에 동시에 누군가를 향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가 꺼질 때 남긴 그 마지막 문장은 내 안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혼자 두지 마세요.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에 숨소리만 남았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처음엔 유진을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안 돼. 그 부정은 흔들리는 다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데이터를 뒤졌다. 준호는 법률적 관점에서 문서들을 분석했고, 소연은 학계 연구비 수령 절차와 연구 기록의 맥락을 짚었다. 위조된 영수증, 중복 청구, 사라진 장비 주문서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져 갔다. 승인자 최강민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표시되었지만 그것을 단번에 최종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증은 적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려 했고 유진은 그 흔적을 끝까지 쫓다가 멈춘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소문은 학내 커뮤니티를 탔다. 교수와 제자의 남자친구. 회의실 문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시선은 차가워졌다. 밤에 연구실 불이 남아있던 날, 증거 문건을 손에 넣은 직후 소연은 갑자기 울었다. 난 늘 강해야만 했어. 그런데 지금은. 준호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너져도 됩니다. 사람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안 돼. 선을 넘지 마. 머리는 말했지만 마음은 그 사람이 건네는 조용한 다짐에 기대고 있었다.
새벽의 거울 앞에서 소연은 자기 얼굴을 오래 보았다. 교수의 눈, 엄마의 입술, 딸의 주름, 그리고 여자의 피. 내 얼굴이 겹쳤다. 휴대폰에는 수빈의 메모가 떠 있었다. 엄마, 제발 교수로만 남아주세요. 이어서 도착한 준호의 메시지는 짧았다. 무너지셔도 됩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위로인지 유혹인지 경계는 종이처럼 얇았다. 저녁 식탁에서 수빈은 또다시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예요. 같은 시각 해외의 민재는 제발 조용히 사세요. 제 사업에 피해가 오면 곤란해요라고 전화를 걸어와 할 말만 하고 뚝 끊었다. 수빈은 나를 교수로 남으라 명령했고 민재는 내 불편함을 헤아릴 여유조차 보이지 않았다. 노모는 전화를 통해 여자 혼자라는 오래된 두려움을 다시 들먹였다. 나는 어느 쪽도 온전히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했다. 고립감은 더 깊어졌다. 나는 가족의 보호 대신 감시와 판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학내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긴 탁자 위에는 소연을 추궁할 문서들과 소연을 향한 질문을 준비한 교수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은 윤리 위반을 말했고 그 말은 하나의 판결처럼 공기를 채웠다. 소연에게 던져진 것은 연구자의 규범과 교수로서의 품격,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 직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제였다. 소연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말했지만 공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때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나고 준호가 일어섰다. 제가 아는 박소연 교수님은 진실을 좇는 사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위원회 위원들의 눈을 하나씩 훑으며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을 함께 조사하며 알게 된 건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약자를 지키려 했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소연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준호의 고백은 회의실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순간 모두의 숨이 멎은 듯했고 위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호기심이 뒤섞였다. 소연은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 뜨겁게 살아나는 소리도 들렸다. 위원들은 엄격한 절차와 규정, 윤리라는 이름 아래 냉정한 목록들을 읽어내렸고 결국 소연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공직적 품위 훼손과 이해, 충돌의 이유로 직위 해제, 연구권 제한, 학교 명예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공식 문서로 남았다. 언론은 성명과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학내 여론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사악한 도덕적 일탈의 본보기로 삼았고 또 다른 이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의의 여신으로 정의했다. 증거 복구 작업은 외부의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했고 차분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그러자 화면에는 지워졌던 데이터들이 하나둘 다시 떠올랐다. 복구된 파일들 속에는 영수증의 원본, 결제 승인 로그,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수정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이메일 기록에는 주문서 승인 요청이 올라갔고 승인 권한을 위임한 계정은 최강민의 권한으로 보여졌다.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는 최강민의 비서 혹은 측근과 연결되는 패턴을 드러냈다. CCTV의 블랙아웃도 인위적인 시간 조작으로 판명되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진이 남긴 몇 통의 음성 녹취와 메시지였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더 깊게 파면 너에게도 큰일 난다라는 협박을 받았고,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다 차단당했다는 정황을 남겼다. 그녀의 마지막 영상과 복구된 자료들이 맞물리며 하나의 선이 연결되자 불가능해 보였던 그림이 완성되었다. 유진의 죽음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대학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강민 교수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여론은 즉시 반응했고 학내외의 관심은 더 이상 학술적 논쟁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최강민 교수의 이름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내부 고발과 복구된 자료들은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고 학교 측은 짧은 성명을 내어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의 폭로가 소연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해방감만이 아니었다. 공적 승리는 있었지만 사적 비용은 컸다. 학교는 공식적으로 비리를 밝혀냈지만 소연에겐 이미 내려진 징계의 그림자가 더 이상 지워지지 않았다. 몇 달간 이어진 징계 절차 끝에 유진은 교수직과 연구권을 잃었다. 명예는 회복될 수 있는 부분과 회복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뉘었다. 진실이 밝혀진 자리에 놓인 것은 소연이 지키려 했던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소연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소연에게 남은 것은 이미 내려진 징계의 문서와 비어버린 연구실의 열쇠였다. 누군가는 소연을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누군가는 규범을 어긴 불륜의 가해자로 규정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직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몇 달이 흐른 봄날, 강연홀. 소연은 연단 위에 섰다. 저는 평생 교수로, 엄마로, 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박수가 물결처럼 번졌다. 뒤쪽 통로에서 꽃다발을 든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짧게 그러나 더 이상 숨지 않는 호흡으로 말했다. 소연 누나, 당신이 선택한 길 어디든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언론의 시선이 일부 머물렀고 학계의 몇몇 얼굴도 보였지만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내 얘기를 듣고 싶어 온 이들, 유진의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 혹은 단순히 한 인간의 고백을 듣고 싶어 온 이들. 소연은 강단에 섰다. 교수로서의 형식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숨겨왔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청중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얼굴을 굳혔다. 소연은 유진의 이름을, 준호의 손길을, 최강민의 그림자를, 그리고 가족의 무게를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진실을 향한 집착이 불러온 상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이유를 숨기지 않았다. 유진이가 겪은 부끄러움과 자부심을 함께 말하자 몇몇 자리에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다. 그것은 이전의 학술적 승인도 징계위원회의 판정도 아닌 다른 종류의 인정이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의 응답. 강당 뒤편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결연함과 따뜻함이 공존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았다. 수빈은 시간이 지나며 기사들을 읽었고 결국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식탁 앞에서 내가 한 말들을 듣고 난 뒤 조용히 손을 잡았다. 민재는 문자로 먼저 사과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짧은 안부를 보내왔다. 노모는 여전히 전통을 말했지만 전화 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덜 단단했다. 변화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스며들었다. 어느 늦가을 소연과 준호는 유진의 무덤 앞에 섰다. 꽃다발을 놓고 준호와 소연은 각자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내가 남긴 목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소연은 말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다. 수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고개를 숙여 유진을 기억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달랐다. 가족의 거리는 한 번에 좁혀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식탁에는 다시 작은 대화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소연은 강연과 글쓰기로 삶을 재구성했다. 대학의 강단은 떠났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소연은 때로는 상담실에서 개인과 마주했고 때로는 공공의 자리에서 제도의 균열을 말했다. 책 한 권을 썼다. 제목은 한 사람으로 서기. 글 안에는 유진과 준호,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소연이 치러야 했던 모든 값비싼 대가가 담겼다. 그 책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책은 예상보다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났다. 독후 편지들이 쌓였고 그 중에는 진실을 밝히려다 지친 누군가의 감사 편지, 연구실. 유진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얻었다. 준호와 나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다.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전하는 일들이 쌓여갔다. 손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기억했고 동시에 앞으로 걸어갈 날짜들을 약속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숨지 않을게. 나답게 살아볼 거야. 유리창 너머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추었다. 교수도 엄마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시간을 지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의 걸음. 소연의 옆에는 끝내 손을 놓지 않은 청년 준호가 있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